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며느리 미영이의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이 이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엄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김순덕, 올해 70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죠. 25년 전 시집온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제 외아들 준호와 함께 살아왔거든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이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며느리인 미영이 목까지 챙겨가며 말입니다. 미영이는 항상 고생 많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을 갖지 않으려 했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망한 후 저는 30년간 가사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남의 집 청소와 요리를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했었어요. 준호가 가끔 적금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30년 동안 꼬박꼬박 넣은 적금이 이제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꽤 큰 돈이었죠.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냐는 준호의 걱정에 저는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대단하다고 자신들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렸다고 했죠.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말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뒤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영이는 늘 그렇듯 급하다며 토스트 한 조각만 먹고 나갔고요. 준호도 오늘은 회사를 일찍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미영이가 현관에서 오늘 저녁에 늦을 수도 있다고 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너무 늦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준호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오랜 친구 정희가 찾아왔어요. 정희는 저와 같은 나이로 남편 잃은 처지도 비슷한 친구입니다. 다만 정희는 아들 가족과 따로 살고 있죠. 정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몸은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집에서 고생하고 있냐고 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준호도 효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래도 제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제 나이도 70인데 좀 쉬어도 된다고요. 저는 아직 몸이 성한데 뭐가 문제냐고 이 집도 제가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녁 8시 준호와 미영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둘이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이 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따로따로 들어왔거든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살면서 미영이가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중요한 얘기라고 일단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간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준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둘이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나쁜 예감이 스쳤어요. 분명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미영이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간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와 준호였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말이죠. 여기 서류 좀 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알게 될 거. 서류라니 도대체 무슨 서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한테 모르게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 모르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이가 나타났을 때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해 보였어요. 미영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안 주무셨냐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좀 줄어들었나 보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일인데요. 왜 갑자기 제 통장과 서류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묻느냐고 하니까 미영이는 그냥 혹시 분실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요즘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니까요. 치매라고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청소를 하다가 거실 소파 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해맑은 실버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도 같이 적혀 있었죠. 요양원 전화번호를 왜 적어둔 걸까요? 혹시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요. 순간 얘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오늘 몸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또 몸 이야기였어요. 어제부터 자꾸 제 몸 상태를 묻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내 몸을 걱정하냐고 멀쩡하다고 했더니 준호는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사 일로 바빠서 제 안부를 자세히 묻지 않았거든요. 준호도 미영이처럼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미영이가 또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너무 힘들지 않냐고, 이 큰 집을 혼자서 다 관리하시기엔 무리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40년간 해온 일인데 뭐가 힘들어 손에 익숙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미영이가 말했어요. 편안한 곳이라니요? 이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이 집은 제가 40년간 살아온 제 집인데 말입니다. 준호도 미영이 말이 맞다고 자신들도 제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둘이 무슨 대화를 미리 나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속삭임과 오늘 발견한 요양원 전화번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잠들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할 무렵 또다시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내일 한번 가봐야겠어.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빨리 결정하는 게 좋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맞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자. 제게 말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저 모르게 속삭이는 소리, 제 몸 상태를 자꾸 묻는 질문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제 재산과 서류들. 3일째 되던 날 아침, 미영이가 또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병원 검진 같은 거 받아보실 생각은 없냐는 거였습니다. 왜 아픈 데도 없는데 무슨 검진을 받냐고 하니까 미영이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또 나이 이야기였습니다. 70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아직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미영이는 요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것도 검사해 볼 수 있다고 미리 알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치매라는 말을 또 꺼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치매 이야기만 하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냥 예방 차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이가 회사에 간 사이 청소를 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 방 쓰레기통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찾은 거예요. 해맑은 실버 요양원 입소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월 이용료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팸플릿 여백에 미영이 글씨로 입소 조건 가족 동의서, 의사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동의서와 의사 진단서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손에 든 팸플릿이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팸플릿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 나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가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진지한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오늘은 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준호는 제가 나이도 있고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더니 준호는 그래도 낮에 자신들이 다 나가고 나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였습니다. 쓰러지기라도 하면요? 왜 자꾸 저한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가정하는 걸까요? 30년간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다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들이 걱정하는 게 이해 안 되냐고 사랑해서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해서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왜 제 등 뒤에서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가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와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녁 식사 시간 미영이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서 또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미영이는 요즘 집안 관리하기 안 힘드시냐고 이 큰 집을 다 돌보시기엔 너무 벅차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힘들지 않다고 답했어요. 준호는 솔직히 자신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요? 그동안 제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왔는데 도대체 뭘 못 모셨다는 걸까요? 미영이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다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는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곳이라니요. 바로 요양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체계적 관리는 필요 없다. 아직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들이 말하는 건 저를 위한 거라고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게요? 40년간 살아온 제 집을 떠나는 게 편안하다는 건가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이 집을 버리고 요양원에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또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문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병원 예약은 했어? 응. 내일 오후 2시 치매 검사 받게 할 거야. 진단서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치매 검사를 받게 해서 진단서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가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구나. 그럼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했어요. 정희는 무슨 일이냐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야밤의 속삭임부터 요양원 팸플릿,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뭐?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정희도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치매 검사를 받게 해서 진단서를 만들겠다니 이건 완전히 사기라고 했습니다. 순덕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25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알려진 미영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그리고 내 재산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들키면 더 빨리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와 아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이들의 계획을 막아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4천만 원의 적금 통장과 이 집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 도장까지 모든 것을 작은 가방에 넣어서 정인의 집에 맡겨두었어요. 정희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가르쳐 줬습니다. 70세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배워야죠.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몇 번 연습하니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미영이와 준호가 또 수상한 분위기로 앉아 있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내일 병원 가는 거 확정이지? 오후 2시에 예약했어. 그런데 엄마가 가려고 하실까? 안 가시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속이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호가 치매 진단이 나올지 걱정하자 미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의사에게 미리 말해놨다고, 제가 최근에 깜빡하는 게 많아졌다고 거짓말을 해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빡하는 게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녹음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한 말에 저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집과 제 모든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넘기겠다는 거였어요. 25년간 고생한 대가라면서 말입니다. 25년간 고생한 대가요? 저는 30년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등골이 휘도록 고생했는데 그 돈을 본인들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고생한 대가라고 하면서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내일 제가 병원에 간 사이 집을 뒤져서 통장과 도장을 찾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중요한 건 다 치워놨지만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녹음을 끄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며느리가, 그리고 제가 낳아 기른 아들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환한 얼굴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거부하는 척 했어요.
그래야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더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미영이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말했고, 준호는 어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다고 지어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40년간 요리를 해왔는데 한 번도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희에게 미리 연락해서 제가 병원에 간 사이 집 주변을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이가 신경과 진료 예약된 김순덕이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신경과요? 저는 신경과에 올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접수 직원이 치매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니 정말 미영이가 미리 신청해 놨구나 싶었어요. 대기실에서 미영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있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저는 모든 걸 정확히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자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검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와 준호의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말로는 다행이라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이 실패해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간 사이에 미영이의 친구가 와서 집을 뒤지고 갔다는 거였어요.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분명히 뭔가 찾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친구까지 동원해서 제 집을 뒤졌다니요. 통장과 도장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다시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녹음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은 내용은 더욱 더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 못 받아서 문제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어떤 방법? 그들이 찾은 다른 방법은 저를 위험하다고 거짓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스불 사고 위험이 있다고 신고하면 강제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제로 보호한다고요?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거짓 신고를 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끄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희도 충격을 받으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때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섭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출근한 후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미영이 방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와 제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보호자에는 이미영,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고, 입소 사유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짓말을 서류에까지 적어 놓은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입소 예정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오늘로부터 단 5일 후였어요. 벌써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죠.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서류 뭉치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함께 매매 상담 예약서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이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였어요. 이 집은 제가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이건 분명한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나왔어요. 준호가 점심시간에 집에 온 거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평소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오더니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온 게 너무 수상했어요. 준호가 제게 앉으라고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거짓말을, 그들의 진짜 목적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이에요. 이제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요양원 이야기를 하네요. 벌써 입소 신청서까지 작성해 놨으면서 마치 이제 막 알아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저는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또 가스 사고 위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40년간 요리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데 말이에요. 얼마 후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미리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미영이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자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벌써 예약까지 해놨으면서 무슨 자리가 났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제가 어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다는 거짓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짓말, 심지어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 거짓말까지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제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의사 말까지 왜곡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속여왔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에 가서 구경 한 번만 해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해서요? 제 재산을 노리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입소 예정일이 5일 후인데 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며칠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도 웃겼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희도 충격을 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내일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와 40여 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려고 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등골이 휘도록 고생해서 모은 제 돈을 그들은 25년간 고생한 대가라며 가져가려 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겠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 4시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켜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미영이가 막아섰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하다고요? 70년을 살면서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위험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제 아예 저를 감시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했지만 미영이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길을 잃는다니요. 이제 아예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결국 미영이가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정희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는데 미영이가 바로 옆 테이블에 앉더군요. 정희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와 평범한 안부 인사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정희 할머니가 어머니께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 가지 말라든지, 우리를 믿지 말라든지.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제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린 사람이 정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소름 돋고 어이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계획을 또 세운 것 같았어요. 저를 앉히더니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또 가스 이야기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요리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으니 오히려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제 정희 할머니한테 이상한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정희에게 한 전화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로 제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걸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피해 망상이 심해졌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로는 혼자 있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가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희가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 보호 신고요. 전에 들었던 그 거짓 신고를 정말로 하겠다는 거네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었어요. 25년간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왔던 미영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한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엄마, 저희 말을 안 들으시면 정말로 신고할 거예요. 그들의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들의 협박으로 인해 저도 어느새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였습니다. 정희가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미영이와 준호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가족 간의 이야기 중이라며 정희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정희가 끝내 저희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이모, 엄마가 요즘 피해망상이 심해져서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정희도 이들의 말에 속아서 제가 정말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간 모은 저의 재산을 노리고 25년간 저를 속이고 이제는 거짓 신고로 협박까지 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희가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순종적이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겠죠. 미영이가 무슨 말씀이냐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입소 신청서 작성한 거, 부동산 중개업소랑 연락한 거, 다 알고 있어. 준호가 모르는 척 했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영이 방에서 찍어둔 모든 증거들 말이에요. 3월 20일 입소 예정이라고 써있던 서류, 매매 상담 예약서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본인이 몰래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걸 사실은 저에게 다 들켰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25년간 완벽하게 연기해왔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너희가 나눈 대화도 다 녹음했어. 핸드폰에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못 받아서 문제라는 미영이 목소리, 어르신 보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준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희가 깜짝 놀라며 정말 이런 얘기를 했냐고 물었을 때 미영이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저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고 제 동의도 없이 입소 신청서를 작성한 게 저를 위해서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25년 동안 이 집에서 고생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면서 제가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준호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미영이는 오히려 준호도 찬성했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둘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미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살던 집이에요. 저희도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드디어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집이 제가 30년간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라고 했지만 미영이는 자신들도 관리하고 살았다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정희가 미영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고 따졌지만 미영이는 오히려 정희에게 가족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25년 동안 정희에게 존댓말했던 사람이 반말까지 하면서 180도 바뀐 거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느냐고 했더니 미영이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계획 세웠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거였습니다. 제 재산이 고작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는 자신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에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속. 누가 너희한테 상속해준다고 했어?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그럼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어머니 자식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남편인 준호 씨 밖에 없는데. 제 재산을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이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말입니다. 준호는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좀 전까지 저를 속였는데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는 끝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법적으로. 좋아. 법적으로 해보자. 나도 변호사 만나볼 거야. 이 말에 미영이와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있었고 정희도 모든 걸 들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알았지?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70세가 되어서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내야 하니까요. 25년간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온 미영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70세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증거가 제 편에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미영이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일이라고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 예의도 없었냐고 따졌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대들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며칠 후 저는 정말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재산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다행히 미리 알아채셨네요. 만약 진짜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졌을 텐데요. 그날 저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더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 미래를 계획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와 미영이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나는 이제 독립해서 살 거야.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준호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무너진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정희가 자주 놀러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이사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이미 알아봤다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준호와 미영이도 자신들의 새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해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각자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희가 새 집을 구경 와서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사니까 편하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속상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준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는 전화할 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야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어느 날 말하기를 준호가 제 소식을 자주 물어본다더군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된다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그런다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고, 다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해야 한다고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40년간 정성껏 가꾼 가정을, 7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25년간 숨겨왔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70세에 독립해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혹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